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집트가 미국을 버리고 한국에 무기 도입을 요청했다. 수에즈 운하에서 1조 넘는 손실이 나자 한국 무기가 유일한 희망이 됐다고 한다. 심지어 중동 사람들이 한국을 사심 없는 나라라 부른다고 한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미국 놔두고 한국을? 하지만 취재를 시작한 순간 저는 점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판을 다시 짜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거대한 외교전.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집트는 미국 대신 한국을 택한 걸까요? 그리고 이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 무기가 보여준 진짜 가치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취재한 뜨겁고도 충격적인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짜야? 이집트가 미국 대신 한국 무기를 사겠다고? 카이로 공항 도착 직후 전해 들은 이 소식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방산 분석가 제이슨 리, 전직 로이터 통신 중동 특파원이고 현재는 국제 안보 분야에서 전략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또 다른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캐나다인입니다. 어머니는 부산에서 나고 자란 분이셨고 아버지는 오타와 출신 외교관이셨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중학교는 캐나다에서, 대학은 UBC 정치외교학과에서 졸업했습니다. 내 안엔 두 세계가 공존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한국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되 가슴으론 그 나라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2025년 3월 이집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K139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수에즈 운하를 취재하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중동 패권 전선의 한 축으로 진입한다는 선언이야.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심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월간 수입 1조 1,560억 원이 증발하고 있었죠. 그렇다고 미국이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트럼프는 2025년 3월 15일 예멘 전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해리 S. 트루먼 항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이 후티 거점을 초토화시키는 장면은 나와 같은 전직 특파원들에겐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집트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집트 시민들과 군 관계자들 모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도와주는 척하면서 결국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노린다. 그 말은 억측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재집권 이후 파나마 운하 재통제, 그린란드 매입,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자회견에선 필요하면 군사적 강제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그때 저는 캐나다인이자 한국인의 피를 지닌 분석가로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자라온 서구 사회의 진짜 민낯이구나. 이집트에게 수에즈 운하는 국가의 자존심이며 생명선입니다. 1956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운하를 장악하자 이집트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되찾았습니다. 그 운하를 다시 미국에게 넘긴다는 건 이집트에게 있어 역사적 패배였죠. 제이슨, 너희 어머니 나라에서 만든 그 무기, 천무. 우리에겐 지금 그게 필요해. 그 말은 나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현지 국방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 이전에 열려있는 방산 철학, 그리고 사심없는 계약 태도를 극찬했습니다. 이집트는 과거에도 K136 구룡을 36대 비공식 수입해 운용했고 현재는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무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될 상황이 된 것이죠. 나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로켓 시스템이 아니라 대한민국판 HIMARS로 불릴 만큼 정밀도와 운용성이 뛰어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심없는 힘이라는 그 존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중동에서 수십 명의 군 관계자, 장교, 정치인을 인터뷰하며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약탈하지 않았다. 유럽은 인권 문제로 무기를 막고 미국은 조건을 붙이지만 한국은 우리와 대화하고 기술을 공유한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와 감정이 만든 변화라는 걸요. 카이로 외곽에 있는 무기 시험장에서 K9 자주포가 불을 뿜는 장면을 바라보던 한 이집트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이슨, 너희 나라에서는 이런 무기를 학교 근처에도 두지 않겠지? 네. 하지만 그런 무기를 만들어야만 했던 역사도 있죠. 그 장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을 존경한다. 싸우지 않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는 나라.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집트 방산부 회의실.
조명은 어둡고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나는 현지 관계자들과 나란히 앉아 한국산 천무 K239의 작전 시뮬레이션 영상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영상 속에서 8발이 장착된 400mm 탄도 미사일이 일제히 솟아올랐고 그 탄두들은 목표 지점을 정밀하게 타격했습니다. 한 명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밀도는 보지 못했다. 그때 하는 문득 2020년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한화방산 기술연구소에서 견학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연구원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겁니다. 전쟁을 막는 무기, 그게 한국식 방산 철학이었죠. 왜 미국과 유럽은 신뢰를 잃었는가? 이집트는 오래전부터 미국의 M270 MLRS와 러시아의 스멜치 등을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기에도 기술 이전은 없었고 항상 정비와 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언제든 정치적 이유로 수출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바꾸곤 했습니다. 2013년 이집트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F-16 인도를 중단했던 사건은 지금도 현지에서 악몽처럼 기억됩니다. 이집트군 고위 장교 한 명이 내게 말했죠. 그때 깨달았어. 미국 무기는 전쟁보다 정치에 더 민감하다는 걸.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포탄, 재고 부족을 이유로 중동에 무기 지원을 끊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말로는 우크라이나는 가족이라지만 실제로는 무기 하나 제대로 안 보내주는 상황에 이집트는 환멸을 느낀 것이었죠.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을 시작으로 한국은 전 세계 방산 무대에서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폴란드, 호주, 인도, 노르웨이, 핀란드. 한국은 전례 없는 속도로 무기를 생산해 정확히 제 시간에 납품했고 심지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이집트는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 중동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무기 실험장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2003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의 예멘과 시리아까지. 여긴 무기 회사들에게는 비즈니스의 블루오션이었지만 실제 사용자인 군인과 국민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나 역시 취재 중에 불량 부품으로 오작동한 러시아제 대공미사일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입은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휘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돈을 줬는데 신뢰는 못 샀어. 2024년 두바이 방산 전시회. 한국의 한화부스 한켠에서 나는 처음으로 천무 ASBM대함 탄도미사일 실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8발의 400mm 탄도 미사일이 무겁게 장착된 그 위용은 하이마스와는 전혀 다른 스케일이었죠. 부스 안에는 i3 시스템의 열추적 시커 설명 영상도 함께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적 함선의 열신호를 감지하고 속도와 방향을 실시간 추적해 정밀 유도한다는 기술에 옆에 있던 UAE 군 장교가 감탄했습니다. 레이더는 속일 수 있지만 열은 못 속이지.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진심과 신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요. 이집트는 이제 수에즈 운하 방어의 K9 자주포를 해안포로 활용하고 그 위에 천무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홍해와 수에즈 일대를 감시하며 후티 반군의 드론과 해상 미사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집트는 단순 구매가 아닌 천무의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국가 간 전략 동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내 안에는 한국의 피와 정체성이 흐릅니다. 그런 나로선 중동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신뢰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만으로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이슨,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카이로의 한 젊은 장교가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하늘이었는데 이젠 하늘에 별도 생겼지. 그 별이 한국이야. 카이로 군사청 외곽, 황금빛 석양이 내리쬐던 어느 날 나는 이집트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함께한 오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 자리는 천무 도입과 관련한 최종 의견 교환과 신뢰 구축을 위한 비공식 만남이었다. 테이블에는 고등어구이와 팔라펠, 그리고 김치가 함께 올려져 있었다. 제이슨, 너 때문에 우리가 김치도 준비했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웃는 분위기 속. 하지만 그 웃음은 한순간에 깨져버렸다. 제이슨, 솔직히 말해봐. 한국도 결국 미국 편 아니야? 우릴 도와주는 척하면서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날이 서 있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모하메드 장군이었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던 그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장성들도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침묵 속에서 머리를 굴렸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한국인으로서, 캐나다인으로서, 그리고 이 중동의 친구로서. General, 한국은 제국의 식민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아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겠습니까? 그 말에 그는 눈을 깜빡이며 숟가락을 내려놨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중동에서 항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걸지 않고 전쟁을 확대하지도 않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우리 손으로 무기를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이 만든 천무는 이집트의 자존심을 지켜줄 무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우리는 수에즈 운하 남부 인근의 소형 항구에서 작은 드론 공격을 목격했다. 후티 반군으로 추정되는 드론 한 대가 민간 물류기지에 떨어지면서 폭발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바로 옆에는 미국산 패트리어트 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드론의 적어도 침투를 막지 못했다. 이집트 해군 장교 하나가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5천만 달러를 주고 이걸 샀는데 소형 드론 하나도 막지 못해. 그의 말에 내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제이슨, 우리 한국 무기는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이집트 해군 기술운영국의 부국장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태블릿을 꺼냈다. 거기엔 천무 ASBM의 IR 시커 실험 영상이 담겨 있었다. 다양한 해상 플랫폼과 드론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 그리고 속도와 방향이 급변하는 표적을 끝까지 추적하는 종말 유도 기술. 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영상을 반복해봤다. 그리고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제이슨, 이제 알겠어. 왜 너희 나라가 다른지를. 며칠 뒤 카이로 무기시험장에서 천무 시연 평가가 열렸다. 당시 나는 통역관 역할을 겸해 한국 측 기술진과 이집트 장교들 사이를 오갔다.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 있었다. 장비 점검 중 이집트 측 제어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켜 시험이 지연되자 한국 기술진 한 명이 본인 공구통을 들고 직접 뛰어들어가 수리를 도왔다. 그 장면을 본 이집트 장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손도 안 대. 문제 생기면 그냥 돌아가 버리지.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한국인들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사람을 지켜야 의미가 있다고 배웁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전철에서 누군가가 쓰러지면 모르는 사람들이 달려와 부채질을 하고 편의점 앞에선 종이컵 라면에 물을 따라주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건 무기에도 외교에도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날 이후 이집트 측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천무 도입은 물론 K9 해안포와 공동 생산 설비 계획까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언론은 드디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진짜 독립을 향해 간다. 그 기사를 보며 나는 북받치는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앞두고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 멀리 수에즈 운하 끝자락이 희미하게 보였고 나는 문득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부산 피난민촌에서 자란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우리 땐 쌀이 없어서 보리밥에 고추장만 먹었어. 라면 한 봉지도 귀했고 신발이 떨어져 나가도 꿰매 신었지. 그런 나라가 지금은 천무를 만들어 세계의 전장을 바꾸고 K9으로 바다를 지키며 ASBM으로 해상 전력을 압도하는 나라가 됐다는 사실. 이건 단순한 산업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뤄낸 기적의 역사였죠. 지금 그 기적이 중동에서 울리고 있다. 이집트에서 만난 군 장교들은 K9의 위용에 고개를 끄덕였고 천무의 정밀 유도 실험을 본 뒤엔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워했던 건 그 무기를 만든 이들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무기를 만든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만든 그 땀과 눈물, 그 생이 지금 중동 사막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어릴 적 서울 구로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날이 더워 창문을 열면 공장에서 나는 쇠 긁는 소리와 용접 불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그 시절 대한민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선진 방산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의 노력과 인내가 이제는 다른 나라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날 이집트 해군 사령부로부터 손편지 한 장이 전달됐습니다. 그 안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모델. 당신들은 언제나 정직했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우린 이제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편지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이 배고팠던 그 시절을 우리가 지금 자랑으로 바꿨어요. 이 영상은 단지 방산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강의 기적이 수에즈에서 다시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오일 쇼크를 견디고 IMF를 이겨내며 세계 속으로 나아간 대한민국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한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천무가 중동을 지키는 건 그저 하나나 i3 시스템의 기술만이 아닙니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일터로 향하던 그 모든 부모 세대의 노력이 만든 결실입니다. 카이로를 떠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와 수에즈 운하 곁을 지키고 있는 천무를 직접 보며 우리 부모 세대의 이름을 속삭이듯 말하겠죠. 이건 아버지의 땀이고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는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에 지금 이집트에서도 대한민국이 믿을 수 있는 국가, 함께하고 싶은 나라로 불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일터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은 바로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리고 나는 세계가 존경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이슨 리였습니다. 지금까지 K 감동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